내 인생에서 제일 슬펐던 날이었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아직도 매일 울고 있었지.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손에 여행 가방 하나 들려주면서 말하는 거야. 이제 이 집은 내 거니까 엄마는 나가라고. 장례식 날이었어. 내가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그날에 그 애는 나를 내쫓았어. 남처럼, 내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 애는 몰랐던 거야. 내가 40해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뭘 준비했는지, 내가 그렇게 약한 여자 아니란 걸, 자기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단 걸. 우리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나도 그랬어. 42년 동안 그 애를 돌보고 지켜주고 사랑 다 줬는데 결국 내가 키운 건 낯선 사람이었어. 차갑고 무정한 사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에 날거리로 내몬 사람. 내 이름은 순자야. 70살이지. 이건 내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게 된 이야기야. 여자는 잃을 게 없을 때 자기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돼. 그 힘은 나도 몰랐던 거였어. 처음부터 얘기할게. 왜냐면 이걸 알아야 해. 엄마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괴물을 키우게 되는지를. 내가 정호를 만난 건 22살 때였어. 그 사람은 직물 공장에서 일했고 나는 집에서 바느질하면서 가족 도왔지. 동네 결혼식 잔치에서 만났어.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일 열심히 했어. 매주 같은 옷 입고 나왔는데 항상 깨끗하고 다려져 있었지. 그런 걸 보면서 느꼈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를 존중해 줄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그랬어. 결혼하고 40해 동안 나를 공주처럼 대해줬어. 큰 소리 한 번 안 냈고 무시한 적도 없었어. 싸우면 내가 잘못했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처음 몇 해는 많이 힘들었지. 작은 방 하나에 살았고 화장실도 세 가족이 같이 썼어. 정호는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시장에서 박스 나르고 나는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바느질했어. 그래도 행복했어. 서로 있었으니까. 같이 꿈꿨으니까. 집 가는 게 꿈이었고 아이 낳는 게 꿈이었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꿈이었어.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 함께 일했지. 재민이가 태어났을 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기쁨에. 정호는 처음 아기를 안고 울었어. 우리 아들은 우리가 못 누린 거 다 누리게 해주자고 했지. 공부시키고 제대로 된 사람 만들자고. 그런데 그렇게 사랑 주고 희생하고 키운 아이가 결국은 나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뜨렸어. 내가 가장 그 애를 필요로 했던 날에. 재민이는 아기 때는 순했어. 근데 자라면서 뭔가 보이더라. 장난감을 안 나누고 자기 것만 챙겼지. 다른 아이가 집에 오면 좋은 건 다 숨겨놓고. 나는 얘기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정호는 괜찮다고 했지. 애들은 다 그렇다고. 크면 나아진다고. 근데 나는 알았어. 뭔가 이상했거든.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그 아이 안에 있는 차가움이 느껴졌어.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았어. 그런데 선생님들이 늘 그러시더라. 애가 친구들을 안 도운다고. 누가 수업을 이해 못하면 그 애는 고개를 돌렸어. 다른 애들이 멍청한 건 자기 일 아니라고 했지. 나는 자꾸 가르치려 했어. 남을 돕는 마음,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픈 이웃 돌보러 갈 때 도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음식 가져다 줄 때 재민이도 데리고 갔어. 근데 그 애는 가는 내내 불평했지. 시간 낭비라고. 이런 거 왜 해야 하냐고. 정호는 몰랐어.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집에 오면 지쳐서 밥 먹고 바로 잠들었어. 주말엔 쉬고 싶어 했고 아들이랑 놀고 싶어 했지. 그 애 속에 있는 차가움은 나만 보고 있었던 거야. 재민이가 15이 됐을 때 드디어 정호랑 진지하게 얘기했어. 부엌 식탁에 앉혀놓고 말했지. 우리 아들이 마음이 너무 없다고. 사람들한테 공감하는 게 없다고. 난 그게 너무 걱정된다고. 근데 정호는 웃으면서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어. 공부에만 집중하는 아이라고. 나중에 크면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은 그냥 그런 시기일 뿐이라고. 근데 아니었어. 그건 시기가 아니라 성격이었지. 그리고 성격은 나이 든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더 뚜렷하게 드러날 뿐이지. 18배 재민이가 대학에 붙었어.
비싼 사립대 경영학과였지. 정호는 기뻐서 울었어. 나도 기뻤지. 근데 마음 한구석은 이미 불안했어. 학비 대려고 정호는 이제 일요일까지 일했어. 나도 다시 새벽까지 바느질을 시작했고 우리는 정말 입에 풀칠하며 그 애한테 다 퍼줬어. 새 옷, 학용품, 부잣집 친구들이랑 어울릴 돈까지. 근데 그 애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지. 엄마 아빠 고생 많다고 자기 위해 이렇게 희생해줘서 감사하다고 한 마디도 없었어. 마치 우리가 그걸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 돈도 잘 벌었고 비싼 옷 입기 시작했고 우리 집을 부끄러워했지. 친구들이 데리러 오면 우리 집 골목 앞까지는 못 오게 했어. 길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모퉁이에서 기다리라고 했지. 그 순간 나는 알았어. 내 자식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내가 평생 해온 희생이 그 애한테는 부끄러움만도 못하다는 걸. 25살 때 미연기를 우리 집에 데려왔어. 예쁘고 말도 잘하고 부잣집 딸이었지. 정호는 한눈에 반했어. 나도 좋았어. 속으로 생각했지. 아, 이 아가씨가 우리 아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아니었어. 오히려 더 나빠졌지. 그 애도 부잣집에서 자라서 우리 같은 삶을 이해 못했어. 우리 집 밥맛 없다고 하고 화장실 작다고 하고 재민이랑 작은 소리로 속닥속닥 집을 옮겨야 한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재민이는 다 고개 끄덕였어. 우리가 진짜 더 나은 집으로 가야 한다고. 자기가 도와서 더 큰 집 사겠다고.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 말에 나랑 정호는 눈물이 났어. 속으로 생각했지. 우리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제 부모를 돌보려는구나. 우리가 한평생 바쳐온 모든 게 드디어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셋이서 집을 보러 다녔어. 좋은 동네에 예쁜 집 하나를 찾았지. 방이 3개, 욕실이 2개, 마당도 있고. 정호는 너무 좋아서 방 하나하나 돌며 울었어. 드디어 내 아내한테 제대로 된 집을 줄 수 있게 됐다고. 재민이는 자기가 계약금 내고 우리가 할부로 갚으면 된다고 했어. 우리는 믿었지. 그 애는 우리 아들이니까 사랑으로 그걸 해준다고 진심으로 믿었어. 근데 나중에 알았어. 집은 그 애 이름으로 돼 있었더라고. 우리가 집을 산 게 아니라 그 애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거였지. 그땐 몰랐어. 그 집이 우리 가족 집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어. 사랑 많은 우리 아들이 도와준 거라고 믿었지. 그 집으로 이사하고 3년쯤 지나고 나서 정호가 아프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기침이었지. 근데 점점 숨이 가빠지고 병원에 가봤을 땐 이미 늦었어. 폐암이었어. 의사 말로는 공장에서 마신 화학물질 때문이래. 40년 동안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그 먼지 속에서 일한 결과였지. 처음엔 재민이도 걱정하는 척했어. 병원도 오고 의사랑 얘기도 하고 치료에 대해 묻기도 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호 상태가 나빠질수록 그 애는 점점 안 오더라. 회사 일이 바쁘다고, 빠질 수 없다고, 엄마가 돌보고 있으니까 자긴 매일 안 와도 된다고, 마치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게 엄마 혼자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말이야. 나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 침대 옆 의자에서 잠자고 밥도 먹여주고 화장실도 도와주고 깨어있을 땐 계속 말 걸어줬지. 정호는 내 손 꼭 잡고 말했어. 순자야, 넌 진짜 천사라고. 너희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마지막 며칠은 말도 잘 못했지만 내 손 꼭 잡고 귓속말로 속삭였어. 우리 가족 꼭 지켜줘. 재민이도 돌봐줘. 그 애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나는 고개 끄덕이며 약속했어. 가족 꼭 지킬 거라고. 우리 아들 돌볼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 놓고 가도 된다고. 정호는 화요일 아침에 세상을 떠났어. 나는 그 사람 손을 꼭 쥐고 있었어.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 딱 그 순간 40년의 사랑이 내 손끝에서 사라졌어. 나는 너무 울었어. 간호사들이 놀랄 정도로 멈출 수가 없었지. 이제 혼자라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40년 동안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곁에 없다는 게 재민이는 2시간 뒤에 병원에 왔어. 울지도 않았어. 놀라지도 않았어. 그저 서류는 어디 있냐고. 장례 치르려면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만 물었어. 마치 일 하나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장례는 작은 예식장에서 했어. 동네 사람들 몇 명, 공장 동료 몇 명, 멀리서 온 친척 몇 명. 정호는 평생 일만 해서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 그래도 온 사람들 모두 그 사람 얘기할 때 따뜻하게 얘기했어.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고.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울음이 계속 나왔지. 관 속에 누운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 이제 어떻게 살아? 당신 없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든 걸 나눴는데, 꿈도 함께 꿨는데 이제 나 혼자 남았어. 재민이는 그 와중에도 미영이랑 계속 현실적인 얘기만 했어. 유산이 어떻고 서류가 어떻고 아버지 물건은 어떻게 할지. 나는 단 한 번도 그 애가 우는 걸 보지 못했어. 그 애 눈에서 슬픔이란 걸 본 적이 없었어. 장례식 날 나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 다리가 덜덜 떨리고 가슴이 아프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 재민이는 내 팔을 잡았지만 붙잡아 주려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것 같았어. 관이 내려갈 때 나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 참을 수 없었어. 내 남편이 연경 가버리는 순간이었으니까. 내 삶 전체가 함께 묻히는 기분이었어. 재민이는 민망하다는 듯 작게 말했어. 엄마, 좀 조용히 해. 사람들 쳐다보잖아. 우리는 검은 옷 입고 집에 돌아왔어.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저 신발도 벗기 전에 눕고 싶었어.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고 내 슬픔을 내 방식대로 마주하고 싶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사랑하던 사람 없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재민이는 나한테 그럴 틈도 안 줬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어.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나는 텔레비전 앞 소파에 앉았어. 정호랑 항상 같이 앉아서 하루 얘기 나누고 소소한 미래를 그리던 그 자리. 이젠 나 혼자 앉아 있었어. 그리고 내 아들이 한 말이 내 심장을 갈라놨어.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내 이름으로 돼 있어. 엄마는 다른 데 가서 살아야 해. 나랑 미영이 곧 결혼할 거니까 우린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무슨 말이야? 이 집이 내 거라고? 내가 나가야 한다고? 이 집은 내가 정호랑 같이 산 집이야. 우리가 3년 동안 행복했던 그 집이라고. 재민이는 아무 감정 없이 말을 이어갔어. 처음부터 집은 내 거였어. 계약금도 내가 냈고 할부도 내 이름으로 하고 있어. 엄마랑 아빠는 그냥 잠시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야. 이젠 아빠도 돌아가셨으니까 엄마가 여기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 이모 정순이 집으로 가든지 요양원 알아보든지 해. 요즘은 괜찮은 곳 많아. 엄마도 시간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 말투는 마치 내게 배려라도 하는 것처럼 들렸어. 그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어. 남편 장례식 날,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이 필요했던 그날에 내 아들이 날 집에서 내쫓았어. 마치 자기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는 사람처럼. 나는 무릎 꿇고 애원했어. 재민아, 제발 오늘은 내 아버지 장례식 날이야. 엄마 갈 데 없어. 엄마야, 널 그렇게 키웠잖아. 엄마 인생 전부를 너한테 줬잖아.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애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결정은 이미 했다고. 짐 정리할 시간 일주일 줄 거라고. 짐 넣을 여행 가방도 미리 샀다고 했어. 그리고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작은 여행 가방 하나. 거기에 4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걸 넣으래. 내 인생 전부가 담긴 기억들, 사진들, 정호의 옷, 우리가 서로 주고받은 선물들, 나한테 소중했던 모든 것들. 미영이는 부엌에 있었어. 모르는 척 했지만 나는 봤어. 웃고 있더라. 이제 성가신 시어머니 없어진다고 좋아서 웃는 얼굴이었어. 이 집이 자기랑 남편만의 공간이 된다는 게 기뻤겠지.
슬픔에 잠긴 늙은 여자를 더 이상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 밤 나는 잠 한숨도 못 잤어. 정호랑 함께 쓰던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 사람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아직 젖어있는 칫솔, 머리맡에 놓인 약봉지, 그가 마지막 날 입었던 옷, 이걸 어떻게 두고 떠나? 어떻게 이 기억들 다 버려? 그리고 생각했어. 내가 그 애한테 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 애한테 얼마나 모든 걸 바쳤는데, 그런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당하다니? 그것도 내가 가장 아플 때에 일주일 내내 재민이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존재 자체를 귀찮은 짐처럼 여겼지. 미영이는 일부러 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 집을 어떻게 고칠지, 시어머니 방은 어떻게 멋진 서재로 바꿀지. 나는 몇몇 친척들에게 전화했어. 정순 이모는 집에 자리가 없다고 했고 사촌은 아내가 싫어한다고 했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 모두 문을 닫았어. 모두 외면했어. 마지막 날 나는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만 넣었어. 옷 몇 벌, 정호 사진 몇 장, 결혼 반지, 중요한 서류 몇 개. 40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10kg도 안 되는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어. 재민이는 작별 인사도 안 했어. 그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출근했지. 미영이는 부엌에서 커피 내리면서 이미 내가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어.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어. 나는 가방 들고 그 집을 나왔어. 내가 사랑했던 집, 내가 사랑받았던 집, 내가 아들을 키우며 늙으면 이 아이가 날 지켜주겠지 믿었던 그 집. 하지만 나는 괴물을 키운 거였어. 심장도 양심도 없는 낯선 사람을. 나는 시내 중심에 싸고 작은 여관을 찾았어. 작은 방 하나, 공용 욕실, 곰팡이 냄새, 벗겨진 벽지, 제대로 닫히지 않는 창문. 내 아들이 내가 이런 곳에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 여관 주인 김 여사는 60살이었어. 그 사람도 가족한테 버림받았대. 나를 보더니 한숨 쉬면서 말했어. 여기 그런 사람 매주 한 명씩 와요. 자식들한테 내쳐진 사람들. 처음 며칠은 계속 울기만 했어. 정호 생각에 울고, 내가 잃은 삶 생각하며 울고, 내가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됐나 생각하며 울고, 이제 혼자 맞을 노년이 무서워서 울었어. 근데 2주쯤 지나니까 다른 감정이 올라오더라. 화. 처음엔 조금이었는데 점점 커졌어. 내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이가 이토록 잔인해졌다는 데 대한 분노. 그 화 속에서 내 머릿속이 점점 맑아졌어. 기억나더라. 내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들. 재민이는 전혀 모르는 중요한 일들. 내가 수년간 가슴속 깊이 감춰두었던 비밀들. 정호랑 단둘이 계획했던 것들. 결혼하기 전 나는 의류 공장에서 일했어. 단순히 바느질만 한 게 아니야. 감독이었어. 월급도 좋았고 적금도 꽤 모았지. 결혼하고 아이 보느라 직장은 그만뒀지만 업계 사람들과의 연결은 끊지 않았어. 재민이가 어릴 때 정호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지. 그때 나는 다시 집에서 바느질을 시작했어. 근데 그냥 옷 고치는 수준이 아니었어. 동네 옷가게들 주문받아서 옷을 새로 만들었지. 질 좋은 옷, 잘 팔리는 옷.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들 쪽에서 나를 먼저 찾기 시작했어. 대량 주문도 들어왔고 나는 조금씩 규모를 키웠어. 정호는 그냥 부수입인 줄로만 알았어. 실은 나는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지. 다른 재봉사들 연결하고 가게랑 가격 협상하고 재고도 관리하고 말하자면 작은 기업을 혼자 굴리고 있었던 거야. 남은 돈은 모두 재민이가 모르는 계좌에 따로 모았어. 정호는 그 계좌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몰랐어. 나는 원래 돈 얘기엔 조심스러웠거든. 비상시를 위해서라고만 했지. 정호가 아팠을 땐 그 돈으로 치료에 썼어. 좋은 병원, 비싼 약,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 그럼에도 꽤 많은 돈이 남았어. 그 돈이면 재민이가 살던 그 집 현금으로 살 수 있었어.
그 애는 그 집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대출에 허덕이고 있었어. 할부도 버거웠고 아직 반도 못 갚은 상태였지. 나는 은행에 가서 지점장이랑 얘기했어. 상황을 설명하고 대출 다 갚고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돌리고 싶다고 했지. 지점장은 조금 이상해했지만 합법이었어. 돈은 내 거였으니까. 2주 만에 모든 서류가 정리됐고 그 집은 이젠 진짜 내 집이 됐어. 재민이는 꿈에도 몰랐지. 내가 그런 돈이 있다는 것조차. 자기한텐 나는 그냥 버림받은 늙은이였을 테니까. 하지만 바로 쫓아내진 않았어. 그건 너무 작고 너무 쉬운 복수잖아. 나는 그 애가 진짜 자기 집인 줄 알고 계획 세우고 뿌리 내리고 자신만만해질 때까지 기다렸어. 그렇게 자기가 날 내쫓은 그 무정함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 예전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찾았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가게들이 많더라. 금세 배웠어. 그리고 다시 시작한 그 사업이 이번에도 잘 됐어. 6개월 만에 나는 재민이보다 더 많이 벌었어. 여관을 나와서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를 빌렸지. 새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몸도 돌봤어. 더 이상 가방 하나 들고 울며 나온 그 늙은 여자가 아니었어. 나는 다시 순자가 됐어. 평생 일하며 살아온 강한 여자. 스스로 뭐든 해내는 작은 사장이었지. 내 아들은 한 번도 그런 날 본 적이 없었어.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늘 자기를 챙겨주는 엄마일 뿐이었지. 1년쯤 지나고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어. 재민이가 돈 때문에 힘들다고. 다니던 회사가 망했고 직장을 잃었대. 집 대출도 연체돼서 은행에서 압류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야. 미영이는 재민이 돈 보고 결혼했던 거였잖아. 그러니까 바로 불평을 시작했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자기 집안이 도와줄 수는 있어도 실패한 남편까지 떠맡진 않겠다고 했대.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을 정했어. 토요일 아침 나는 그 집 문을 두드렸어. 내 집, 내가 사들인 집. 재민이가 문을 열었고 나를 보고 얼굴이 굳더라. 1년 넘게 못 본 얼굴이니까. 그리고 나는 예전이랑 달랐어. 옷도 단정했고 머리도 잘 손질돼 있었고 자세도 당당했지. 엄마 여기 왜 왔어요? 하고 묻더라. 집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마치 주말에 찾아온 성가신 낯선 사람 대하듯이. 나는 차분히 말했어. 내 거 가지러 왔다. 짐 싸라. 일주일 줄게. 그 안에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집 소유권 서류를 건넸어. 재민이는 얼굴이 하얘졌어. 서류를 2번, 3번 읽고 또 읽더니 말했어.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대출 갚고 있었잖아. 엄마가 무슨 돈으로. 그래서 말해줬지. 아니 그건 너 착각이야. 대출은 내가 다 갚았고 소유권도 내 이름으로 바꿨어. 사실 처음부터 이 집은 내 거였어. 예전엔 내 이름으로 해줬지만 이번엔 다르게 했지. 내 이름으로. 그 순간 미영이가 뒤에서 나왔어. 서류를 보더니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사기라고, 경찰 부르겠다고,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근데 서류엔 문제 하나 없었어. 그 여자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 그제야 재민이는 감정에 호소하려 했어. 엄마, 이러면 안 되지. 우린 가족이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우릴 거리로 내쫓는 건 너무하잖아.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겠어? 나는 그 애 눈을 똑바로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 아빠가 뭐라 하셨을까? 아빠는 네가 수치스럽다고 하셨겠지. 심장도 없는 놈. 내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날에 엄마를 개처럼 내쫓은 아들이라고. 넌 내가 그냥 무기력한 늙은이인 줄 알았지. 필요 없어진 존재니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넌 몰랐어. 내가 네가 태어나기 전 이미 40년을 살아온 여자였단 걸. 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 이제 네가 느껴봐.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갈 데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누군가한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쓰라린 건지.
재민이는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 눈물 범벅이 돼서 용서해달라고 했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진짜 깨달았다고, 변하겠다고 했어. 집은 가져도 좋으니까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 세상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있고 아물지 않는 상처도 있어. 어떤 깨달음은 몸으로 겪어야 진짜가 되지. 나는 그때 그 애가 내게 했던 것처럼 일주일을 줬어. 그 이상은 없었어. 미영이는 막판에 난리를 치고 집안 물건 몇 개 부수고 나갔지만 결국 나갔어. 나는 내 집으로 돌아왔어. 청소하고 가구 다시 정리하고 사진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았어. 정호 사진들, 우리의 추억들, 내가 떠나며 미처 챙기지 못했던 기억들까지 모두 제자리로. 재민이는 그 후 몇 번 나를 찾아왔어. 문 두드리고 전화하고 편지도 보냈지. 자기도 여관방에 산다고, 내가 지냈던 것처럼 미영이는 이혼하자고 했고 이젠 모든 걸 잃었다고. 근데 나는 문 열지 않았어.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 있어.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 날 자기 엄마를 내쫓는 건 그중 하나야. 지금 나는 내 집에서 조용히 잘 살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정호가 심어놓은 정원도 내 손으로 돌보고 있어. 밤이면 현관 앞에 앉아서 마치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얘기도 해. 가끔은 재민이가 거리를 지나가는 게 보여. 이 근처 작은 고시원에 산대. 원래 하던 일은 못 구해서 요즘은 음식 배달하는 알바를 한대. 미영이는 부자 사업가랑 재혼했고 재민이를 모른 척하고 살지. 그 애가 내 창문을 보고 멈춰 설 때도 있어. 개처럼 주인 잃은 눈빛으로 바라보지. 가끔 손을 살짝 들기도 해. 인사하려는 듯. 하지만 나는 커튼을 닫아. 더는 그 애한테 해줄 말이 없어. 나는 이제 알았거든. 엄마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사랑이라는 게 자기를 짓밟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걸. 용서란 것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 애는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버릴 수 있는 존재라 생각했어. 남편 잃고 슬픔에 빠진 나한테 작은 애정이라도 던지면 내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겠지. 근데 그 애는 몰랐어. 아이 하나 혼자 키운 여자는 쉽게 안 무너져. 평생 일해온 여자는 누구한테도 인생 안 맡겨. 40년 사랑해온 여자는 자존심이 뭔지 알아. 나는 가장 위로가 필요하던 순간에 가장 강해져야 했어. 그때 진짜 나를 알았지. 나는 발필하고 태어난 여자가 아니야. 나는 일어서기 위해 태어났고 세상 모든 엄마들이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이야. 요즘은 동네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해. 내 얘기를 다 아니까. 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내가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그 애는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에 나를 짓밟았어. 나는 그 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줬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잔인함을 심으면 그 열매도 반드시 온다는 걸.